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러닝메이트 조정식입니다. 사실 이제 화면 이렇게 띄워놓긴 했어요. 네, 요게 저희 이제 본사의 영어팀에 계시는 분들께서 적어놓으신 멘트인데 저는 이제 반쯤 농담 삼아서 영어팀에 말씀드렸지만 이 멘트 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아직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릴 만한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우 뭐 9월 모의고사가 끝났을 뿐이고요. 아직 수능까지 가야 할 길이 좀 멀리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고생을 했다. 이제까지 되게 수고했어라고 이제 자신을 좀 위로한다기보다는 좀 수능까지 좀 앞으로 더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좀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을 좀 제가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구평 전반에 대한 총평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면, 그러니까 이게 절대평가가 영어가 시작되고 난 다음부터는 사실 전체적인 난이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영어의 난이도를 측정하는 바로미터가 요새는 보통 1등급의 비율이 몇 프로가 되느냐 이 정도죠. 그래서 뭐 1등급이 한 4에서 6% 사이로 나오면 난이도가 쉽진 않았다라는 얘기하고 한 6에서 8% 정도 나오면 평이했다. 8% 이상 되면 쉬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 퍼센티지는 포함하지 못하고 있는 지표가 있어요. 뭐냐면 학생들의 영어 학습량이요. 사실 이게 이런 말씀드려 좀 죄송합니다만 연차가 좀 오래되신 N수생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텐데 상대평가 때에 비해서 절대평가가 되면서 영어 학습량이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든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제 시험 난이도는 별로 크게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그냥 내 학습량이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수험생들 학습량이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1등급 비율이 되게 줄어드는 경우들도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1등급의 비율 같은 것들만으로 혹은 뭐 정답률 같은 것만으로 난이도를 평가하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 좀 드리진 않을 거고 조금 다른 형태의 얘기들을 좀 해볼 텐데 일단 저는 어떻게 좀 상정하고 들어가냐면 이번 9월 평가 모의고사를 통해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난이도가 어려워질 만한 요소들 있죠. 특히나 내가 좀 당황할 만한 요소들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중심으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험의 전체적인 난이도를 판단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특히나 이제 좀 쉬웠던 영역들을 얘기하는 건 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6월, 9월 거치면서 계속 쉬웠던 영역들 수능에서 또 쉽게 나오면 여러분 또 쉽게 풀어낼 거거든요. 저는 이번 구평을 통해서 앞으로의 시험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조금 이렇게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 요소들이 있구나 하는 것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학습하면 되는지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항목을 몇 개로 나눠서 말씀드릴 건데 문항 자체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한번 합시다. 자, 문항 자체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크게 두 개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EBS 연계 문항입니다. 아마 이게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드셨을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EBS 연계에 대한 총평은요, 연계 학습을 하신 학생들을 대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런 얘기 들으면서 나는 연계 공부 안 했는데 네 말이 공감 안 돼 라고 해봐야 뭐 아무 소용 없고 연계 공부한 학생들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으셨을 거거든요. 지문은 연계 체감이 돼요. 근데 막상 이거를 내가 문제풀이 하는데 이 체감되는 정도로 도움을 받았느냐 하면 아니었을 확률이 매우 높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31번 빈칸 문제 같은 경우나 36번 문장 글의 순서 문장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글의 순서 문제 같은 경우는 EBS 연계 문제였고 실제로 보면 지문 내용도 기억나 할 가능성이 되게 높으신데 실제로 문제를 풀 때 보면 또 헤맸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지문인 거라고.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요게 저는 사실은 이번 9월 평가 모의고사만의 패턴이 아니라 사실 6평의 좀 연장선상에 있는 거라고 느끼거든요. 제가 수업 때 현장 강의에서 되게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번 6월 평가 모의고사 혹시 좀 지난 시험이긴 합니다만 31번의 펠컨 그 송골매 나왔던 지문 정답이 할밍이었던 그 문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우연찮게 제가 예열 지문으로 여러분들한테 시험장에 가지고 가라고 했던 지문에서 그대로 이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정답률은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는 굉장히 높은 편으로 나와 측정이 좀 되긴 했었는데 실제로 그 문제가 예열 지문 없이 문제를 풀라라고 했으면 과연 쉽게 풀렸을까?
그렇진 않을 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6월 평가원도 좀 어떤 점이 좀 있었냐면 분명히 빈칸도 그렇고 순서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예 뭐 내지 못할 부분에서 어거지스럽게 문제를 낸 건 아니지만 좀 이게 연계 체감되는 거랑 정답 맞추는 거랑 좀 다른 차원의 문제겠다 싶은 문제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번 9월도 확실히 좀 그렇습니다. 이번 9월도 확실히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9월 평가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꼈을 만한 요소들 위주로 좀 짚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 가지고 앞으로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로 쌓아가도록 할 겁니다. 잠시만요. 여기서 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렇게 좀 어렵게 느꼈을 만한 요소들을 말씀드릴 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별로 어렵지 않게 그 부분 해결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입시와 관련한 얘기를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딱 하나거든요. 우리 보편적인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번 시험에 우연찮게도 컨디션이 좋아서 혹은 이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던 부분에서 문제가 나와줘서 잘 맞았을지라도 점수가 좋게 나왔을지라도 다른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어려웠을 만한 영역들은요. 앞으로의 시험에서 저한테도 어려울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는 연계 체감됐고 문제도 다 풀렸는데라고 하신다고 그냥 넘어가실 게 아니에요. EBS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는 확실히 지문이 체감되더라도 문제풀이는 직접적으로 체감되지 않았을 만한 요소들이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비연계인데요. 비연계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소재 연계까지 다 합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뭐부터 말씀드릴 거냐면 밑줄 의미부터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좀 꼼꼼하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21번 문제였죠. 밑줄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야. 이 유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뭐였냐면 이게 확실히 주제를 찾는 문제랑 구별이 되기 시작했구나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작년 6월, 작년 9월, 작년 수능까지는요. 밑줄의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가 어쨌거나 주제 영역에서 크게 떨어지진 않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올해 3월 모의고사 그 교육청 모의고사이긴 했습니다만 요거 해설 강의를 제가 진행할 때 이게 단순히 주제를 묻는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의아합니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 이제 6평 와가지고는 그래도 좀 주제에 가깝게 문제가 나왔는데 요번 문제를 보면 확실히 이게 주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게 강하게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험지를 보면서 본사분들하고 영어팀에 계신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문제가 이제 21번이었는데 밑줄 의미 문제가 요번에 사실은 그러니까 문항 자체는 선지가 쉬워서 정답률이 낮았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요거 선지 조금만 꼬아냈어도 정답률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을 만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문제 풀이 루틴을 좀 정확하게 익히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거기에 대한 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대의 파악, 주제 제목 요지 문제죠. 요거 같은 경우 이제 6평이랑 확실히 좀 달라졌습니다. 뭐냐면 작년 6구 수능은 22번부터 24번까지의 주제 제목 요지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편이었는데 올해 6월 평가 모의고사는 그쪽 파트가 쉬웠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파트가 쉬워서 전체적으로 6월 평가 모의고사가 평이하게 느껴졌던 학생들이 많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올해 9월은 거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정확히 좀 버벅거리는 느낌이 좀 많이 드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 좀 특징이 뭐냐면 여기는 좀 어떤 거냐면 문제 풀이는 평이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잘 찾았을 거라고. 아니 방금 전에 분명히 쉽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문풀이 평이하다는 건 뭐냐. 그러니까 전형적인 문제라서 그래요. 좀 약간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23번 문제도 그렇고 24번 문제도 그렇고 지문에 막 but 이런 표현들이 있었거든요. 그 but이나 however이 들어간 문장들 잘 읽으면 선지 답은 어떻게 찾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막상 이거를 지문에 이해를 할 수 있겠냐 라고 물어보면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이 대반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이런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같은 난이도의 지문을 똑같이 주제 제목 요지 문제로 냈는데 선지 문제 난이도를 조금 더 높여버려. 그럼 수능에서는 이건 정말로 여러분들 박살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 분명히 짚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전체적인 난이도에 대한 평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는 학생들 입장에서 어려웠을 수 있을 만한 요소들 몇 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지문 이해가 왜 어려웠느냐? 조금 이따가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구문이 매우 어려웠어요. 문장이요. 문장이 그러니까 읽고 나도 이게 내가 제대로 읽고 있는지 의미는 파악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걸 판단하기 되게 힘든 문제였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연계 세 번째로 빈칸 파트인데요. 결론. 평이했습니다. 평이했어요.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반감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빈칸이란 건 뭐 언제나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울 수 있는 영역이니까. 네, 제 예측입니다. 아마 오답률 탑5 안에 절대적인 상위 랭크 문제, 그러니까 오답률 1, 2위에 빈칸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번에는. 뭐 있더라도 특히나 비연계 쪽의 빈칸은 오답률 1, 2위에는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확실히. 그러니까 33번, 34번 문제 굉장히 평이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수능에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질 만한 뭔가를 찾아내기는 쉽지가 않아요. 자, 근데 이제 요번에 아마 관건이 되고 이슈가 될 게 순서 삽입 파트일 것 같은데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근데 뭐가 어려웠느냐?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업 때 자주 쓰는 용어고 평가원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긴 합니다만 기능어 있죠. 뭐 this, that이라든가 뭐 he, she 같은 뭐 대명사라든가 뭐 however, for example 이런 뭐 연결어 이런 걸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거의 없습니다. 철저하게 내용적인 영역들을 이해를 해야 풀 수 있도록 문제가 구성이 됐어요. 근데 순서나 삽입 문제는 항상 글 전반의 내용을 파악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그냥 기능어만으로 맞출 수 있는 문제보다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어려웠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됐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지금 첫 번째로 문항적인 측면에서 EBS 연계와 비연계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시험장에서 어려움을 줄 수 있었던 요소들을 말씀드렸어요. 한 번 더 정리해서 짚고 넘어가면 EBS는 전반적으로 이제 6평의 연장선상이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지문을 체감했더라도 문제 풀이가 막 쉽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특히나 31번, 36번. 그다음에 이제 비연계 같은 경우는 밑줄의 의미 문제 같은 경우가 확실하게 이제 좀 색깔이 좀 드러난 것 같다라는 느낌 좀 말씀을 좀 드렸고 대입학 같은 경우도 순서 삽입 같은 경우도 지문의 내용 이해에서 굉장히 조금 어려움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아까 중간에도 잠시 얘기 나왔던 구문 얘기거든요. 이번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어려움을 느꼈다면 가장 크게 어려움을 느꼈을 영역이 여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문장이 정말로 어려웠어요. 문장이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게 구문이 어려운 게 난이도 높은데 어떤 식으로 난이도가 높았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냐면 좀 특수한 문장들이 등장했어요. 예를 들자면 이거를 보통은 비교급 파트에서 약간 이제 특수한 문장으로 많이 배우는 not so much A is B라고 해서 A라기보다는 B 뭐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이런 표현이 이번 9월 평가원 모의고사로 따지면 한 시험지에 두 번이나 등장해서 같은 표현이 24번에 그리고 33번에 그것도 33번에는 첫 문장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되게 이제 특수하고 평소에 보지 못했던 문장 표현 같은 경우는 보면 무조건 막힙니다. 이거 뭐지? 할 만한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근데 요것도 있잖아요. 제가 이제 현장 강의나 온라인 강의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평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EBS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올해 EBS를 보면 작년까지 EBS에서 보지 못했을 만한 특수한 문장들 패턴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그 패턴들이 6평과 9월 평가 모의고사에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로 시험장에서 보면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문장이 길다고 힘들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왜냐하면 문장이 아무리 길어도 일반적으로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문장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형태면요, 어떻게든 이해해냅니다. 어차피 우리는 번역사 시험 치러 들어가는 거 아니고 예쁘게 해석하는 시험 치는 게 아니라 내용 이해만 하면 되는 시험이니까요. 근데 특수한 문장들은요, 단어의 배치가 익숙하게 되어 있더라도 구조가 꼬여서 정확하게 의미 파악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런 것들이 시험장에서 무조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어떤 포인트들이 좀 있었냐면 특히나 이제 대입학 쪽과 빈칸 쪽에서 그런 경향성이 조금 강했는데요. 첫 문장이 어려웠어요. 첫 문장이요.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첫 문장이 구문적인 그냥 문장의 구조적인 난이도라기보다는 내용상의 난이도요. 이게 굉장히 높은 편이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영어 문장을 읽다 보면 다 읽었어.
그러니까 단어들도 특별히 어려울 거 없어. 그래서 구조도 파악되고 주어 동사도 뭔지 알겠어.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런 패턴들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자주 예로 드는 것들 있잖아요. 아니 꼭 있잖아. 조정식 못생겼어라고 얘기하면 될 걸. 수능식의 아카데믹 잉글리시에서는 아름다움이 죄라면 조정식 무죄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써가지고 학생들이 벙찌게 만든다고. 근데 그게 지문 중간에 녹아 들어가 있으면요. 어떻게든 통밥으로 때려 맞춥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시험을 쳤던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대충 뭐 문질러가지고 이런 의미겠지? 아는 단어도 있으니까 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첫 문장부터 나와버리잖아요. 멘탈 바사삭 깨져요. 안 읽힙니다, 글이. 근데 요번에 조금 그런 경향들이 있었어요. 특히나 대입파악과 빈칸에서요. 근데 이게 실제 정답률에 큰 지장을 주지 않더라도 자 시험장에서 오늘 시험을 쳐본 너는 알잖아. 멘탈 나가서 뒤에 문제 못 풀도록 만들어줘요. 특히나 이쪽 대입파악 주제 제목 요지 문제가 첫 문장부터 막히기 시작하면 뒤에 더 어려운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게 마음에서 알고 있는데 편안하게 문제를 못 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느꼈을 만한 요소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만한 요소들 정리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어휘입니다. 이것도 뭐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 난이도 높아요. 근데 무슨 어휘가 어떤 식으로 난이도가 높냐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그때까지만 해도 좀 어려운 영어 단어들은 정말로 그냥 어려운 단어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미국인한테 물어보더라도 이게 단어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려운 단어들 있죠. 우리말로 번역해놔도 우리가 실제로 쓸 것 같지 않은 단어들. 그러니까 뭐 내적 양극성. 뭐야? 이런 느낌 드는 단어들 있잖아요. 이런 단어들이 2010년대 초반까지 난이도가 높은 어휘였다면 확실히 요 이제 어휘 난이도가 높아지는 건 이제 절평 이후부터 계속 이어지는 트렌드인데 절평 시대의 경향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뭐냐면 단어의 절대적인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라 의미를 깊이 있게 알아야 되는 단어들이 되게 많아요. 의미를 깊이 있게 알아야 되는 단어들이. 예컨대 요번에 37번 문장 3위 문제에서 lawful이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이 단어 뜻을 영어 등급대로 따졌을 때 3등급 후반대 정도 되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모르진 않아요. 대충 이제 법과 관련한 단어인 거 합법적인 뭐 이 정도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 지문 내에서 이게 합법적인이라고 해석해봐야 이게 단어 뜻이 와닿질 않아. 전혀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게 아니니까. 단어가 가지고 있는 깊이 있는 의미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뭐 이런 단어들도 나왔어요. strip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뒤에 이제 of가 따라 났단 말이야. 얘들 처리하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로 문장 내에 들어갔을 때 조금이라도 이제 놓치면 해석이 안 돼요. 39번 문제를 푸는데 vocation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맨날 직업인 줄 알았는데 해석이 좀 이상해. 근데 밑에 각주가 이거 소명이래. 그 소명은 또 무슨 의미인지 또 안 와닿는 거야. 이런 식으로 뭐냐면 아예 한글 뜻을 모를 만한 단어는 아니나 깊이 있는 단어의 원래 의미를 알만하기는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단어도 조금 원뜻을 깊이 있게 알아야 되는데 문장도 특수하게 나오거나 첫 문장의 내용 난이도가 높아 합쳐져 버리니까 글이 안 읽히는 거죠. 요번에 아마 이제 이런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어학적으로 감이 좋은 분들은, 감이 좋은 친구들 얘기하는 겁니다. 시험장에서 내가 뭘 풀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제대로 못 푼 것 같아. 영어 완전 조진 것 같아. 표현이 세서 죄송합니다. 근데 막상 채점해보니까 많이 맞았네? 이런 분들 좀 있을 거예요. 반대로 또 이제 감이 좀 어학적인 감이 없으신 분들은 아예 그냥 시험장에서부터 뭐 했는지 모르는 상태로 멍하게 그냥 읽긴 했는데 글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고 끝나버리신 경우들 되게 많을 거고요.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거죠. 그래, EBS는 이래서, 비연계는 이래서, 구문은, 어휘는 각각 이래서 어려운 포인트가 있었다는 거 알겠어. 그래서 뭘 해야 되는데 이건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봅시다. 이후의 학습에 대해서요. 사실 우리가 지금 라이브 해설 강의를 들어야 되는 이유, 그리고 구평을 가지고 앞으로를 뭘 준비를 해야 될지 파악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후의 학습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냉정하게 인정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이번 9월 평가 모의고사가 절대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워서 학생들이 손도 못 댈 정도로, 그러니까 조금 이제 다른 과목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뭐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갑작스럽게 2010년대 후반이 되면서 난이도가 비약적으로 어려워진 국어처럼
학생들이 뒤통수를 때릴 정도의 난이도냐 라고 얘기한다면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얘기했을 때. 다만 시험장에서 유난히 난이도가 높게 느껴지셨다면 그냥 여러분들이 절평이라고 영어 공부를 안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건 인정합시다. 결론, 일단 학습부터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영어를 손에서 놓으셨다면 조금 이번 구평 치면서 느끼는 바가 있으실 거예요. 아, 영어는 조금이라도 감 떨어지면 얘들 때문에 순식간 훅 갈 수 있겠구나라는 걸. 일단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일단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등급대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불안한 1등급이든 4등급이 됐든 5등급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일단요. 문장 학습은 무조건 필수로 합시다. 그래야 특수한 문장도요. 그 다음에 난이도가 높아져서 내용 이해가 힘들어진 첫 문장들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조금 이제 라이브 해설 강의라서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자리이긴 하지만 제 강좌 얘기도 조금 하겠습니다. 믿어봐와 괜찮아에 있는 문장 학습법 공부하세요. 믿어봐와 괜찮아 공부하세요. 아시겠죠? 특히나 3등급 이하이신 분들 지금 마음이 이제 급하시니까 아, 괜찮아 건너뛰고 믿어봐 문장부터 갈까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괜찮아부터 차근차근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장 학습으로 지금 여러분들께 좀 제시를 해드릴 수 있는 게 괜찮은 문장편과 믿어봐 문장편과 EBS 구문 강좌 이거 3개가 있는데요. 이거 3개 정도가 있는데요. 일단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각각으로 말씀을 좀 드렸어요. 특수한 문장에서 어려움이 있으셨던 분들 있죠. 요 경우는 EBS 구문을 통해서 공부를 좀 해보시도록 하고요. 색깔 같게 좀 연결 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첫 문장의 내용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읽긴 했는데 내용을 이해를 못하셨다라는 분들은 믿어봐 문장편으로 연습을 하세요. 됐죠? 근데 이전에 그냥 아예 문장 구조 자체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原문부터 시작을 하시고요. 됐지? 선생님 그럼 이제 어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어휘는 따로 말씀 안 드릴 건데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사전적인 의미를 몰라서 해석이 안 됐던 거 아니죠. 문장 내에 들어갔다니까 해석이 안 됐던 거죠. 네. 구문 학습하시면서 어휘는 자연스럽게 처리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제가原문과 민문 같은 경우는 보충 자료실에 해당 강좌를 듣기 위해서 필요한 단어들 따로 챕터별로 정리해놨어요. 그거랑 병행하시면 크게 도움 되실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이건데 그냥 단순하게 이제 구조 파악만을 통해 가지고 문장 학습을 하는 거 이거 넘어서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내용 파악을 할 줄 아셔야 해요. 이게 되셔야 사실은 글도 읽히는 겁니다. 글도 읽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요. 지금 여기도 보면 비연계 파트에서 제가 지문에 대한 이해, 내용에 대한 이해 되게 많이 강조했던 거 알겠죠? 이게 힘들어서 요번에 순서 삽입이나 대입 파악도 좀 어려웠어요. 학생들 많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문장 이해 연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해력을 기반으로 한 문장 학습을 작년부터 믿어봐 문장편에 접목시키면서 사실은 보통은 구문 학습을 선생님들이 하실 때 보면 문장의 구조를 잡는 데 초점을 많이 두시는데 저는 생각할 것들을 되게 많이 던져주는 학습을 했었거든요. 매년 1월 달쯤 되면은 그래서 이제 수업 듣다 보면 뚝배기 깨질 것 같다. 민문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저렇게 요번에 이제 그 대입 파악이나 순서 삽입 파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대입 파악이나 순서 삽입에서 지문이나 내용 이해에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은 이분들도 민문 학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풀이 루틴입니다. 요번에 순서 삽입이 어려웠어요. 확실하게요. 특히나 이게 이제 뭘 좀 주목을 해서 보셔야 되냐면 단순하게 비연계 순서 삽입이 어려웠다로 끝이 아니라 실제로 EBS 연계 문제로 나오는 데서도 문장 삽입 순서 찾기 문제 되게 어려웠어요. 제가 봤을 때 37번 비연계 순서 문제보다 36번 연계 순서 문제가 훨씬 더 정답률이 낮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어려웠거든요. 이거 연계 공부한다고 해결될 거 아닙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연계 공부해서 지문 내용은 기억났어. 근데 정답은 못 찾겠어. 아니 연계 공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안정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 자체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공부하시려면 무조건 기출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죄송한데 사설 문제 아무리 풀어봐봐야 순서와 삽입 파트 여기는요 평가원이 주는 시그널을 정확하게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해마다 너무 많이 바뀌는 경향성들이 있고 사설들은 특히나 문제에서의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기능어만 너무 강조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내용까지도 파악해야 되는 그 평가원 특유의 그 깔끔하고 어려운 거 그거 따라가기 되게 힘들어요.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그럼 뭘로 연습하느냐? 저한테 확실히 순서 삽입 강좌했어요. 네, 그거 중심으로 가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실전 감각 조금 더 익히고 싶으시다면 이후에 이제 The day is your day, The day you day라고 할게요. 모의고사로 넘어가시면 되겠죠. 됐죠? 근데 제가 지금 일단 현 시점에서 더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됐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요, 요번에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치면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어려웠을 만한 요소들부터 먼저 짚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EBS는 지문 체감되더라도 문제풀이에까지는 적용 안 됐을 가능성이 되게 높고, 비연계 같은 경우는 대입 파악이나 순서 삽입에서 내용적인 부분 때문에, 그다음 밑줄 의미도 단순히 주제보다는 문장 자체의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 것 때문에 어려웠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문 특수한 문장도 많았고 특히나 첫 문장의 내용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힘들었을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어휘도 구문의 연장선에서 의미 자체를 직접적으로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야 알 수 있는 어려운 어휘들이 많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구문과 어휘를 묶어서 문장 학습 좀 확실하게 하자. 특히나 등급대 떨어지면 뒷문부터. 내용 이해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밑문부터. 이거 정도까지는 되는데 좀 특수한 문장들 따로 연습을 좀 하고 싶어. 그러면 EBS 구문편으로 연습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글의 내용 파악에 너무 많은 힘듦이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미더만 문장평 공부 역시 열심히 하시라고요. 그리고 특정한 문제 유형 확실히 약하신 분들은 확실히 시리즈로 가시면 좋은데 특히나 순서 삽입 같은 경우는 기출로 이렇게 좀 루틴을 익히시는 게 되게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혹시 선생님 저는 빈칸 되게 약한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뭐 확실히 빈칸편도 있습니다만 그거 같은 경우는 볼륨이 너무 두껍다,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실전 모의고사로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느꼈을 어려움 그리고 이후의 학습 과정에 대해서 정리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아직 고생하셨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때가 아니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아직 수능까지 남아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요번에 영어 시험을 치고 많이들 넘어지셨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요. 이게 영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절편에서 영어 좀 손에서 놓고 있었는데 이젠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요. 제가 큰 시험을 치고 나면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넘어진 거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넘어졌는데 어쩌겠습니까? 이것만 명심하십시오. 원래 사람이 걸려서 넘어지도록 만드는 건요. 태산이 아니에요. 태산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걸려 넘어지는 건 그냥 작은 돌뿌리였을 따름입니다. 그렇죠? 돌멩이 밟고 넘어지지 산을 밟고 넘어지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구평에서 넘어지셨다 하더라도 구평이니까 다행이지 뭐 라는 생각으로 일어나서 다시 달릴 준비를 합시다. 수능이 당신의 날이기만 하면 됩니다. 어차피 구평은 지나가는 시험일 뿐이니까요. 그리고 11월 14일 수능 시험 치고 난 다음에 진짜 서로에게 나 정말 고생했다. 이제 진짜 편하게 좀 지낼 수 있겠다. 구평에서 영어 점수 좀 안 나왔던 게 오히려 나한테는 되게 큰 플러스가 됐다. 라는 얘기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 구평의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졌던 게 결국 내가 태산을 오를 수 있었던 힘이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럼 저는 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달려가실 수 있도록 함께 옆에서 달려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